자, 그래서 만세전의 작품 이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1910년대에 우리 일제강점기에 처해져 있던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야. 원래 이 소설의 본래 제목이 무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이전의 조선의 현실 상황을 염상섭은 무덤이다 라고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출간을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은 1910년대 후반입니다. 1919년은 1910년대의 무단 통치가 극으로 치닫던 시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본문 읽을 때 나왔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어갈 때 칼 차고 말 타고 들어가요. 말도 타고 칼 차고 들어가요. 위협적이죠. 그리고 이때는 경찰한테 직결 처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그 즉시 사형당할 수 있는 사회였어. 얼마나 무서워. 내가 잘못한 것도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찰에 의해서 직결 처분되는 그때 당시 상황. 자, 그때 조선 민중은 어떤 상태였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근대화, 민중들한테까지 근대화가 들어오는 시기가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은 근대화가 끝난 상태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조선인들을 봤을 때는 요복, 미개한 사람들인 거지. 응?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받아들일 건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는 행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청결과 직결돼. 그러면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지. 근데 우리는 유교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 자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치?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사상에 억눌려서 현재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근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여전히 유지되던 현실인 거지. 그 이전부터 쭉 들어오던 사상이. 그러한 현실을 염삼섭은 뭐라고 봤냐면 무덤이라고 본 거야. 일제는 억압하고 강압하고 조선에 있는 백성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행위들을 답습하고 그래서 배워야 될 걸 배우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위정척사 우리가 뭘 알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러한 태도들. 그래서 만세전을 딱 보고 나면 이 작가가 조선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왜 무덤이라 얘기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염상섭이 얘기가 하고자 하는 건 열심히 광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일제강점기가 닥쳐왔으면 민중들이 힘을 합치거나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고 열심히 힘을 내고 분노해야지. 그지? 분노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10년 가까이를 무단 통치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본인만 보면 기가 죽어. 내가 뭘 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일본인 눈치나 보는 거야. 살살살. 그리고 무언가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걸 할 생각도 못하고 1919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3.1운동도 사실은 학생운동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대에 눈치나 보고 사는 그 조선사회의 현실을 무덤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응.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감상 포인트 여러분들 책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전체 줄거리 한번 먼저 보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내면과 이게 납니다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중편 소설로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3.1운동 직전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1운동 직전의 암울한 시대 상황. 작품의 나는 동경, 일본의 수도죠. 동경에서 서울로 향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침탈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전근대적, 근대 이전, 봉건주의 사회, 중세적인 사상, 그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선 백성의 모습을 목격하고
민족이 처한 현실을 희망 없는 공동유지다라고 규정합니다. 한편 나는 이러한 현실로 고뇌하면서도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갖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해결해보겠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 이 작품은 나가 서울에서 동경으로 돌아가는 원점 회귀형 여로구조다. 요거 별표 치세요. 이 원점 회귀형 여로구조라고 하는 게 여기도 쓰이고 소설가 구보씨 1일에도 쓰이거든. 출발하는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 그러면 가는 과정 중에 무언가 보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목적지에서 깨달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원점 회귀형 여로형 구조야.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서 의지라고 하는 걸 다지고 뭔가 현실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소설들에 익숙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도착해봤더니 보고 들은 걸 기반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 현실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약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진 않아요. 포기 안 해. 포기할 것도 없어. 포기는 무언가 열심히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현실을 보고 비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해.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방법을 이러고 다시 돌아가는 거지 뭐. 자, 이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 인식의 심화에 머무르고 마는 주인공의 의식 구조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현실 인식을 심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동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왜 나아가지 못하냐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혼자 무언가 한다고 바뀔 것 같지 않거든. 사람들이. 내가 방금 전에 머리 자르라 그랬는데 머리 왜 잘라요? 그냥 요보 취급이나 받으면서 실실거리는 게 낫죠. 괜히 머리 자르면 일본어 할 줄 아냐? 그 복잡한 일만 생겨요 이래.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움직임을 벌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국가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민족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현실 상태가 10년 동안 무당통치를 당해서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무덤 상황인 거야. 그 상황에서 내가 같이 3.1운동 합시다 그러면 머리 자르는 것도 안 자르는 게 훨씬 더 불쌍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이라고 머리 안 자른 사람들은 때리지도 않아요. 괜히 머리 잘랐다 얻어맞기만 하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뭘 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사회를 무덤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동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동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힘을 기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조선 현실 상황이 개선되면 그때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끌 만한 자신은 없어서 차라리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내가 가서 내가 발전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고. 오케이?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 동경 유학생인 이인화는 동경에 있다가 결혼을 조선에서 하고 동경 유학 온 상태거든. 그래서 아내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아요. 전보는 일종의 문자 메시지 같은 느낌인 거야. 전화. 나는 귀국합니다. 귀국 과정에서 일본 형사의 감시를 받고 왜? 조선인이니까.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의 발언을 들으면서 일본인들이 일본말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요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나 합니까? 이런 식인 거야. 시골에 가가지고 일자리 준다라고 공고 내면 요보들은 멍청해가지고 돈 많이 주는 줄 알고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일 시키면 된다. 혹은 아니면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때문에 일본으로 막 넘어가는 때거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일본에서 조선인들 땅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근데 난 일본말을 다 알아듣잖아. 그런 얘기들을 쭉 다 들으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이 처한 현실에 분개하죠. 이렇게 분개했는데 조선에 오니까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게 덜 맞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한편 조선 땅에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조선 백성의 모습을 목격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맞으면 반항해야지, 소리 질러야지. 근데 소리 지르면 목이 잘리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해? 할 수 없어. 그냥 뭐 얌전히 있어야 돼. 괜히 대들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답답함을 느끼죠. 집에 도착한 나는 죽음을 맞게 된 아내를 두고 인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가족들에게서도 괴리감을 느낀다. 유학 갔다 돌아왔더니 가족들한테도 뭐가 보여? 전근대적인 성향이 보이는 거야. 결국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도망치듯 무덤 속과 같은 조선을 떠나 동경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첫 장면은 일본에서 조선에 들어와서 자신 고향 마을로 가는 차 안이야, 차. 근데 이 차 안에서 조선인을 만난 거죠. 걸자, 그를 만난 겁니다, 그. 그리고 그와의 대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가 보여지는 장면인 거야. 아,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디다 그려? 이래. 자, 양복은 근대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개화인들의 특성이야. 그럼 양복 안 입는 다른 사람들은 한복 입고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근대화가 안 돼 있었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야. 양복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 유학생이래잖아. 그럼 유학 안 간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그 사람들은 양복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뭐 양복이 좋냐 한복이 좋냐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근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조선 민중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야. 개화인이 유학생이에요? 개화가 된 사람들이란 뜻인데 완전히 똑같진 않고 1910년대 개화인이라고 하면 일본 유학생들이 다수야. 1930년대쯤 되면 유학생 아니어도 커피 마시고 뭐 지팡이 짚고 다니고 서양 문물 받아들여서 하이힐 신고 뭐 이런 사람들 나타나거든. 근데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개화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 유학생인 경우들이 많지. 걸자는 여기 보면 양복이 그래서 개화인들을 나타내주는 외향적 특성이다. 위투위로 내다보이는 학생복 깃에 달린 금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그래서 나는 양복 입고 있었고 학생복 입고 있어. 교복이야, 교복. 그러니까 요걸 보고 위에 배지 달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 일본 유학생이구나 안 거야. 그럼 걸자가 차 안에서 뜬금없이 나한테 저런 말을 건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본인 유학생이 더구나 합병 이후로 이건 한일합병 얘기하는 거지. 신시대 신지식인의 선구자인 듯 쳐다보이는 때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을 건 거야. 갓장수 있는 걸자가 학생을 이렇게 보고 아, 일본 갔다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양복을 입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 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부러워서. 그건 그때 당시 시대상 때문에 그래. 신식 문명을 동경하는 시대상이 나타나. 동경하면 하면 되잖아. 이게 유학생의 사고방식이야. 너네 동경해? 그럼 너네도 머리 잘라. 갓을 왜 쓰고 있어? 양복 입으면 되잖아. 근데 조선 민중은 그런 거 시도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하면 되잖아. 너네도 머리 자르면 되잖아. 그런데 괜히 내가 그렇게 하고 다녀봤자 일본인들한테 얻어맞기밖에 더하니. 이촌 청년도 부러운 눈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싶으나 무얼 물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양 같다. 조금 어렵지. 뭔가 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굴한 태도가 몸에 배어있어. 당신은 무엇을 하슈? 나는 대답 대신 딴소리를 했다. 해서 질문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네, 갓장사를 다니는 장돌뱅이입니다. 자, 장돌뱅이는 장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하찮은 직업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야. 자기 직업을 자기 스스로 장돌뱅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갓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시대에 근대화가 된 사람들은 다 머리 짧아. 근데 갓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아직 전근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갓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근대적 문화의 상징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뭘 해?
시대를 맞춰 나가는 사람들, 근대화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든. 근데 그 사람처럼 될 생각은 해, 안 해? 안 해. 그럼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죠. 응?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 유학생은. 그는 자비하듯이, 자기가 스스로를 비하하듯이 웃지도 않으며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라 한다. 가시오? 그리고 요새도 갓이 잘 팔리나요? 그저 그렇죠. 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도시도 갓 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촌은 더 했겠지. 그치?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근대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좀 의외로 생각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당신부터 왜 머리는 안 깎고? 근데 당신은 왜 머리 안 깎았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돈이 더 들어, 갓 사고 뭐 하고 하려면. 그럼 자르는 게 합리적인 거지. 이게 유학생의 사고. 웬걸요? 촌에서 머리 깎으려면 더 패롭고 더 귀찮고 실상 돈도 더 들죠. 게다가 머리 깎으면 형장네들이 모양으로, 당신네들 모양으로 이런 뜻이야. 당신 유학생들이나 개화인들 모양으로. 내지어도 좀 할 줄 알고 일본어. 시체학문도 해야 돼. 시체학문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근대화되면서 들어오는 교양 지식들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잔지식들도 좀 있어야지. 상식 얘기하시면 돼. 상식. 머리만 깎고 내 집 사람을 만나도, 일본인 만나도 말대답 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성가신 때가 더 많아요. 너 머리 잘라놓고 왜 일본말 못해? 그러니까 왜? 그때 당시 문화가 뭐야? 머리를 잘랐으면 일본 유학생일 확률이 큰 거지. 근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막 일본어로 물어봤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 그럼 답답하니까 막 때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망건을 쓰고 있으면 갓 쓰기 전에 머리 상태가 망건이에요. 요보라고 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래. 즉 자기 스스로가 요보 취급당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지어나 순사, 요보라고 하는 단어 통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은, 바보들은 우리가 혼내 안 혼내? 안 혼내지, 그치? 화를 내고 혼을 내는 것도 말을 알아들어야지만 하는 거야. 근데 요보라고 하는 건 무슨 취급당하는 거냐면 7푼이 8푼이 취급당하는 거야. 어차피 얘네 말해봐도 모르는데 뭐. 그냥 냅둬. 이렇게 되는 거지. 위협도 안 되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열받아야 되는 일이죠. 멀쩡한 사람인데 나보고 멍청하다라고 하면 열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래? 아니 요보 취급받는 게 덜 귀찮아. 그냥 바보가지 뭐. 이런 거야. 그도 그럴듯하지만 아니 뭐 당신 말도 일리 있는데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깎고 양복을 입고 개화장을 휘두르고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한테 천대를 덜 받지 않소. 그래서 천대 받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이야. 자존심이 더 우선인 거지. 언제까지든 함부로 훌 뿌리는 대로 꿉적꿉적하고 요보란 소리만 들으려고. 언제까지 요보 소리를 들을 거예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거지. 비굴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야. 노력하라는 거지. 맞을 때 맞더라도 삶의 권리를 좀 쫓아가야지. 그래서 걸자랑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치? 개화장 이런 거는 적어두십시오. 나는 걸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맞는 게 두렵고 사회적 억압이 심했으면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 근데 답답한 건 답답한 거지. 나이도 젊은 애가 나이도 젊은 애가 지금부터 뭐 인생에 있어서 귀찮다고 안 하려 그래. 너무 싫은 거죠. 무엇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여기 물어본 거죠 내가. 그랬더니 갓장수 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 뿌리거나 요보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은
머리나 깎고 모자 쓰고 개화장이나 짚고 다녀보슈.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따기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죠. 일본어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 수 있나요? 자,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억압적 시대 상황이 드러납니다. 아니 머리 자르고 모자 썼다고 뺨따기를 얻어맞고 유치장을 가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런 상황 때문에 요보 취급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조적이고 굴욕적 인식도 나타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만약에 조선에 왔는데 내가 본 사람들이 뺨따기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내가 분노해서 무언가 했을 수 있어. 근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 그렇게 하면 이런 거나 당하지. 그냥 난 바보로 살래. 이런 사람들만 있어. 그 저 사람들이랑 뭘 해.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 안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세음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비신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여기 지금 관용 표현으로 속담이 쓰였어요. 미친 사람인 척하고 떡 목판에다 엎드려 버린대. 떡 목판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이렇게 치고 있는 곳이거든. 근데 거기 엎드리면 맞아 죽지. 그치? 근데 왜? 미친 척하고 왜 엎드리냐? 저렇게 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바보인 척하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 있죠? 그걸 일부러 하는 거야. 그래서 사리를 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치? 그래, 그것처럼 사실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 그런데 얻어맞기 싫으니까 바보인 척 한다고. 얻어맞기 싫으니까 오히려 모자란 척 한다고. 멀쩡한 일반인이랑 바보 하나랑 일본 순사가 야 너 왜 무단횡단했어? 얘 잡아서 막 혼내. 근데 얘가 막 미친 척해 침 흘리면서. 그러면 아이 넌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 해? 아 넌 가라의 대상이 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스라소니라고 하는 건 원래 동물 이름인데 여기서는 약하고 어리석고 주변머리 없는 사람을 낮잡아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리광 부리거나 모자란 사람인 척하거나 일본인들을 막 웃기고 호감을 사고 그러면 바로 목 앞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수 있으니까 알면서도 바보인 척하는 거야. 관용 표현 쓰고 있는 거.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이 새끼 이렇게 해도 얼굴을 막 웃으면서 제가 뭘 몰라요 막 침 흘리고 막 이래. 그러면 욕은 안 받을 수 있죠.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면서 현명한 처세술이다. 여기서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하는 건 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어적 표현이지.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때리면 왜 때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맞으면 맞나 보다. 맞기 싫으니까 멍청한 척하고. 이게 현명한 처세술이래. 반어적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생활 방식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막 강하게 안 하지. 왜 그래?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냉소적 태도. 그래서 여기는 나열과 생략법 쓰였어요. 체크해 주십시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다. 잘 생각해보면 조선인들이 이런 건 오늘날 일제강점기의 문제만이 아니래.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존재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 이래. 자, 껍질은 은유법 쓰인 거예요. 이러한 생활 철학, 이 껍질이라는 건데 이러한 생활 철학 이게 뭐냐면 이거야.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현명한 처세술 이거. 얘는 봉건주의 성장에 의해서 우리 민족한테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관리들한테, 탐관오리들한테 뭐 해야 돼?
걸리면 죽고 걸리면 돈이나 뜯기지. 그치? 그래서 바보인 척하고 속마음으로는 나쁜 놈 하면서도 겉으로 욕도 못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 봉건적 성장과 관료 존재 밑에서 백성들이 계속 학습해온 껍데기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껍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부숴야지.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깨뜨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 안 해? 안 해.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의 생활이었대. 그래서 과거로부터 굳어진 저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하는 걸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야. 더 굴복하고 더 비굴하고 이렇게. 오케이?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에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이래. 뭐 나중 돼서 뭐 우리가 뭘 하든 그냥 일본인이랑 똑같은 취급만 해주면 이거 무슨 얘기야? 아니 이 말 때문에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대. 나라를 뺏긴 상황이거든? 그랬더니 뭐 뺏은 거는 뭐 그러든 말든이고 일본인이랑 조선인이랑 똑같은 취급만 해주면 좋겠대. 미친 거 아니니? 어? 일본인이랑 그러니까 일본인이랑 자기랑 동등한 취급을 해준다는 소리를 언제 해? 일본이 1930년대 후반 40년대 가면 하잖아.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1930년대 40년대 상황을 보면 이런 말이나 했으니까 결국에는 내지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가면서 창씨기명까지 해가면서 전쟁에 끌려나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나라를 뺏겼으면 화내야 될 거 아니야. 나라 팔아먹은 놈들 멱살이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는커녕 내지인이랑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좋겠대. 완전한 일본인이 되고 싶어요. 이런 느낌인 거잖아.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나타나는 거야. 그 내가 열받은 거지. 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맞지만 않았으면 된대잖아. 길게를 못 보는 거야. 청년은 그러니까 봐봐. 이 청년이 저 걸자거든. 젊은 사람이야. 나이 든 사람이면은 그래 나이 든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 시대 변화 힘들지. 근데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합병됐대. 그럼 와, 나 미국 시민권자야? 너무 좋다. 자, 차안이라고 하는 현재 공간도 제시됩니다. 목소리를 한층 낮춰서 다시 말을 잇는다. 왜 낮춰? 누가 자기네 말 들을까 봐. 근데 그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어도 괜히 낮춰. 왜? 시비 걸리면 맞는 거거든. 그때 당시에 감시, 억압적 분위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나는 서울에 도착해 머물다 아내의 초상을 치르고요. 그리고 동경에서 교분을 나눴던 카페 여급 정자에게 정자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거는 일본식 이름이에요. 자자로 끝나는 이름들이 코자로 끝나는 거야. 사치코, 미츠코 하는 이름들 있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랑 어울리면서 짓게 된 이름이 얘야. 이걸 지금 한국식으로 바꿔놔서 정자라 그런 거고요. 오케이? 정자가 미츠코인가 뭐 그럴걸? 그래서 이 정자라고 하는 인물은 한자로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정자인 거지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야. 어디서 활동하고 있어? 동경에서. 뭘로? 동경에 유학 간 게 아니고 유학비를 벌기 위해서 카페 여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 여기서 카페 여급으로 일하면 뭐 하겠니? 카페에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나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거야. 유사한 게 다방에서 커피 배달해주는 여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정자를 내가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거고 그 정자랑 교분을 나눴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친분을 나눴다. 조금 더 얘기하면 조선에 결혼한 와이프가 있으면서 감정적인 바람을 정자와 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감정적인 교류를. 그러면서 정자는 어쨌든 일본에 와 있는 개화된 애잖아.
근데 아내는 조선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자랑 이야기가 조금 더 통했겠죠. 그러니까 아내 와이프가 있는데도 정자랑 계속 만나러 그 카페에 계속 간 거야. 그랬더니 정자가 나한테 편지가 왔어. 이제 일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하게 됐대. 그러니까 돈 다 모은 거야. 돈 다 모아서 이제 일본 유학 생활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 정자한테 답장을 씁니다. 자, 이제 조선에서 현실을 목도했지.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갑자기 개안을 해. 반성하고 성찰해. 국가 이렇게 되고 민족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나는 뭐 했나? 나는 일본에서 뭐 했어? 뭔 공부를 해요? 카페 여급 정자와 노가리 낚았지? 그치? 그래서 정자랑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했을까? 끊어야겠다 생각했겠지. 심지어 아내도 죽었어. 응? 아내 초상 치르고 카페 여급인 정자 편지에다가 너무 보고 싶다. 나 얼른 너 보러 가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 사회에 대해서 분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국인데, 그치? 그래서 안타까움, 동정, 연민 이런 감정이 있어. 근데 그건 아내를 향한 감정이랑도 똑같은 거야. 그러다 죽은 아내를 딱 보고 나니까 아, 정자랑 그만 만나야겠다. 반성 성찰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정자 편지에 답장을 써.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시게 되었다 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의 힘든 상황이 다 해결이 되고 드디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반갑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6개월 동안 정자가 쓰라린 체험을 했나 보죠. 오늘의 신생을 위해 학교 들어가는 거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일본 유학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준비 시기이셨던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반년간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일을 위해서 준비 시기셨던 거를 생각하면 내가 맨날 너한테 놀러 가자고 그러고 만나고 이랬던 게 참 부끄러운 행동이긴 했지만 그치? 한편으로는 내 생에 있었어도 다만 젊은 한때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가 유학생 되기 전에 6개월간 이 나와 함께 했던 카페 여급으로서의 생활 있잖아. 난 손님으로 가고 넌 여급으로 있었고 그것이 내 생에서 한때 유흥 기분에만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줬다는 거죠. 감정적 바람. 응?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다. 부끄럽긴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대요. 부끄럽지. 아내가 있는데. 그치? 그러면서 정자도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정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둘이 그렇게 그 안 좋은 시기에 히덕거리고 아내가 아픈 상황 얘는 공부를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둘의 만남이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건 아니었던 거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너랑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참 기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자기를 모욕하였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두지도 않으니 어쩌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이거야. 너랑 만나는 6개월 동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웠는데 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너무 기쁘기도 한데 근데 섭섭한 일도 없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나의 만남이 그냥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라고 회상할 수 있을 정도면 섭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내 마음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다는 거야. 그냥 가벼워서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게 참 즐거운 유흥의 한때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이별이 지금 섭섭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근데 그게 섭섭하다는 소리죠 결국은. 그리고 너는 나를 모욕했다고 노하실지도 모르나 근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있도록 이 몸을 안아놓고 자유롭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헤어지겠다는 소리야. 돌려 얘기했죠? 요건 헤어지겠다는 소리. 내가 헤어지겠다라고 얘기하면 너가 자기를 모욕했다고 화를 낼지도 모르나. 그치?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긴 하지만 너를 향한 마음이 그래 그때 달콤하고 아름다웠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헤어지는 게 참으로 섭섭하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돌려 얘기하면서 당신 이제 유학생활하는 거 축하하고 우리 이제 만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책임을 느끼고 또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흥이 정신 팔릴 때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내 의무라고 하는 것도 공부야. 더 이상 널 찾아가서 만날 수 없어. 지금 내 주위는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 조선사회를 직유한 표현이죠. 생활력을 잃은 백의의 백성과 이게 조선 사람들을 얘기하죠. 백주대낮에 횡행하는 임해망량 같은 존재가 뒤덮은 임해망량은 도깨비야 도깨비. 도깨비와 같은 존재. 이게 누구야? 조선 사람들. 이 무덤 속에 무덤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암당한 실상을 비유한 표현이야. 들어앉은 나로서 어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 바라겠습니까?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다 향락적인 생활 은유하고 있는 거야. 내 지금 주위를 보니까 공동묘지나 다름없어. 그런데 나만 유학 가가지고 여자 만나면서 즐겁게 희희낙낙하면 되겠냐. 서리법이죠. 바라지 않는다. 나 이제 공부해야 된다. 너랑 헤어져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하나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용기와 희망을 돋보아주는 것이 없으니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이외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지금 이 조선 상황을 막닥들인 나의 마음이 질식당할 것 같다는 거야. 왜? 자기 조선 상황에선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해줄 근대적인 사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나 그것은 장미송이 속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한 행복한 질식이 아니라 대기 공기 중에서 절연되어가지고 공기 중과 분리되어서 무덤 속에서 화석이 되어가는 구더기에 몸부림치는 질식이다. 우선 이 질식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소리야. 이건 동경으로 다시 가는 거죠. 무덤 속의 화석이라고 하는 건 저 앞에 있는 장미꽃송이랑은 대조되는 표현이고요. 답답함이라고 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후각적 심상이라던가 시각적 심상 써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케이? 소학교 선생님이 사배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의문문통에서 일제강점기 억압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고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입니다. 고민하고 온유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이거는 정자가 나한테 한 말이야. 나는 고민하고 온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편지에 쓴 거겠지? 그래서 그 말은 고맙고 반갑습니다. 정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호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 그런데 스스로 내성하는 고민이요. 온유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딪히면서도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서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나한테 존경한다 라고 얘기해 준 거 고맙다. 고민하고 온유하는 존재라서 나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고마운데 사실 나는 고민하고 온유하는 존재가 아니고 숨이 죽어서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입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이 조선 무덤 사회에서 거세된 존재예요.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존경합니까? 동정합니까?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납니다. 여기서 뭐가 못생겼냐면 조선이야 조선. 너무 싫고 너무 못생겨. 그러면 그런 존재를 보고 있으면 가엾고 화나고 미운증이 난대. 혹은 연민의정이라고 하는 것도 날 수 있다. 근데 연민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 연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선사를 내가 바꿀 수 없다. 이제 구주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사륙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주의 천지라고 하는 건 온 세계를 얘기해요. 전 세계의 1차 세계대전은 끝났다고 합니다.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 땅은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에 그 장난감 칼을 차고 들어와. 세계는 평화가 왔는데
장난감가를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국가는 언제 평화가 찾아올지 모르겠다. 우리 문학의 돈은 자 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문학하고 있구나 알 수 있죠.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자유롭고 진실된 걸 찾아가겠다고. 그치? 그러니까 너는 못 만나는 거야 이제. 그렇다고 내가 조선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 연민 갖고 뭘 해. 그래서 동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교육, 우리의 우정으로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자,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세우는 것은 우리의 우정으로 맺어질 거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우정도 뭐가 있어야 된다?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려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려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과의 우정은 지금 잠시 뒤로 하고 싸우는 신념과 자각과 이걸 위해서 나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각성된 현실인식이 막 드러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이야. 여기까지가 편지. 그리고 나는 형님이 떠날 때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동경으로 떠나는 길인 거야 지금. 내가 동경으로 떠날 때 와이프 부인 초상 치르고 남은 돈이라고. 동경에 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300원 속에서 100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붙여줍니다. 돈이랑 같이 편지를 붙여요. 혹시나 다른 의미가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가시기도 하나 뭐 우리의 우정에 지금 돈을 줘? 편지에는 우리 우정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시대정신 때문에 날 만나러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나한테 돈을 줘?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내가 동경에서 떠나올 때 조선으로 떠나올 때 받은 선물들이 있거든.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다소 부조가 될까에 보냈대요.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정자에게 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였기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가뜩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정자랑 안 만나러 가겠다고 저 편지를 저렇게 주구절절 쓴 거야. 구구절절. 이해됐어? 예.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